지금부터 2023 막걸리 유네스코 공동등재 전략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주제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사례로 본 전략입니다. 첫 번째 발제자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동향과 막걸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허건식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막걸리 주제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막걸리 협회 사무국장 막 맡으셔가지고 우리 남도희 국장님이 소개해준 그 인사동의 막걸리집이 지금도 단골입니다. 아주 유명한 유목민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외국 손님들 오면은 모시고 가는 그 쌀인문을 밀고 들어서면인가 거기 가면 이제 그 녹차 같아요. 초록색인데 그걸 갈아서 이렇게 막걸리에 해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또 전국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해당 음식과 맞는 막걸리들,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면 항상 이제 특히 이 유목민 쪽 계열에서는 그 마요를 주면서 야 이거 막걸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맛이 뭐 비슷하다, 색깔이 비슷하다 뭐 이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막걸리 심부름도 해봤습니다. 뭐 검정고무신에 보니까 막걸리 가져오다가 술 취해가지고 뭐 누워 있는 모습도 있고, 지금 아마 그런 심부름 시키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50대 이후들은 옛날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이 그 막걸리와의 연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야간 자력술 몰래 빠져나가서 신림동 순댓집에서 먹던 그 막걸리,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신고시 가면서 신입생 신고시 가면서 먹던 막걸리, 뭐 이런 추억들이 있다가 잠시 아마 막걸리가 이렇게 잊혀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막걸리가 부각되기 시작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아마 90년대 그 제조법이 이제 그 금지됐다가 풀리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이후 저희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한참 또 막걸리 붐이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실 이 막걸리 빚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전에 이제 택견이라든가 씨름, 그리고 지금 태권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일단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막걸리 쪽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등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앞서도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근데 정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태권도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저희 쪽 제가 있는 기구가 이제 유네스코 상임 자문 기구다 보니까 그 유네스코 전반적인 그 동향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향들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뭐 100년이 돼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내에 뭐 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100년 안 되고 30년 된 것도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중요치가 않다. 단지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전수 과정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연수는 있죠. 대략 30년 이상 정도의 그런 어떤 문화를 유지하고, 또 이 문화라는 것이 자꾸 이제 변하다 보니까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묶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흔히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학에 인간문화재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슨 소리냐면, 인간문화재는 그걸 지켜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실험 공간이란 말이죠. 그 실험 공간에 고정적인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또 한 가지는 예능 보유자를 놔뒀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
그래서 최근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하는 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예능 보유자에 대한 부분이 빠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유네스코 쪽에서 인류 무형유산에 대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그 기준이 그 나라의 무형유산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가 무형문화재도 되는 거고 지방문화재도 되는 거고 부랴부랴 우리나라에서 없던 거 만들어 놓은 그 무형유산 후보 목록이라고 있어요. 100가지. 그것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 국가 무형문화재를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지정됐던 뭐 아리랑이나 씨름이나 이런 게 과정 중에 막 갑자기 문화재가 되기도 했고 또 움직이지도 않는 거를 대학생들이 뭐 일어나 가지고 운동하면서 된 것도 있고 사실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웃기는 게 많아요. 또 지자체가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또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무슨 신청을 하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야 국가 무형문화재라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네스코는 그런 기준이 없다. 막걸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장 그래도 그 역사 속에 남아 있고 또 가양주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집에서 빚어 먹는 이런 술이었단 말이죠. 사실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막걸리 이렇게 담으면 숨겨놨어요. 그 왜 그러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밀주라고 해가지고 뭐 단속 나오면 뭐 걸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때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담궈놓은 술을 몰래 이렇게 어른들이 드시던 걸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제 강점기의 그런 어떤 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좋은 술들 같은 경우는 그 가업으로 이어져 내리기도 했고 사실 이런 민속주 같은 경우도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그 1980년대 초에 국풍 80일 여의도에서 한 달 동안 했던 국풍 80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그리 소풍도 가고 했었는데 그 여의도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각 지방주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속주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정부하고 좀 연이 닿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홍보도 이루어지고 뭐 했던 그런 사실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빚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이런 이제 홍보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 문화재청에서의 적극적인 이런 홍보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책자에는 지금 아마 PDF 파일이 출판사에서 인지하면서 오류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중심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걸리에 대한 이제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요즘에 사실 젊은 친구들이 막걸리 붐이 부는 듯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부터 양주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서 요즘 편의점에 양주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종류별로 나오기 시작했죠. 다시 이제 막걸리가 좀 이렇게 쑥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홍보가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 협회에서나 아니면은 각 이런 막걸리와 관련된 그 기업이나 또 뭐 단체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지만 이제 막걸리 단독으로 등재하려면 앞에 한 22개, 23개 정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40년, 46년 뒤에나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그 가운데 새치기 하면은 지자체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청도 난처할 거고 그걸 또 뭐 정치적 힘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뭐 끼워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가장 큰 거는 남북 공동으로 등재하는 방법인데 북한도 이미 2012년에 이 비물질 민족유산으로 등재를 했잖아요. 여기서 비물질이라는 게 무형유산이거든요. 이제 북한은 비물질로 써요. 중국도 그렇고 또 영어로도 그걸 한글로 해석을 하면 저렇게 나와요. 비물질로. 근데 우리만 이제 무형유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실제 지금 2012년도에 북한에서 문화재로 등재를 해놨어요. 우리가 여기서 등재가 안 됐더라도 북한하고 협의가 되면 북한 쪽에서 신청을 해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장이나 뭐 줄다리기나 이런 것들이 다 공동 등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줄다리기 매사냥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던 거 그냥 얼떨결에 껴서 들어가서 한 거예요. 사인 한번 해주고. 이제 그런 어떤 공동등재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 같이 도장을 찍고 각 국가에서 동의를 하고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남과 북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어떤 이 공동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어도 이 문화 교류 차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북한도 이렇게 이제 막걸리의 대표 상품들을 등장시켰어요. 그 대동강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민족 음료라고 자기들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주요 이제 식당에서도 이렇게 막걸리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북한 북쪽 지방은 막걸리가 없습니다. 추운 지방에는. 그리고 이 막걸리를 만들어 먹을 만큼의 그 어떤 그 공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처음에는 그 옥수수로 만든 막걸리들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위에 6개죠. 6개 중에 한 3개 정도 위에서부터 그 정도가 이제 좀 알려진 거고 금강산 이제 관광 그 개척됐을 때 그쪽에 이제 오픈됐을 때 막걸리 일부 또 시음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걸리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이제 고급 막걸리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또 됐고요. 역대 대통령들도 이 막걸리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야 뭐 그 당시에는 주 술이 이제 막걸리나 소주였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만 그 뒤에 많은 대통령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막걸리 한번 했었죠. 이벤트를. 근데 분위기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막걸리가 가장 친숙한 그 대통령들이 홍보하기 좋은 그런 어떤 이벤트 소재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막걸리의 그 무형유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유네스코 사례를 한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세계 유산이에요. 요거는 이미 무형유산 이전에 지정을 했던 겁니다. 이 주요 그 와인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와인 유산지들을 리스트를 쭉 내렸어요.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주요 이제 와인이 생산되고 있는 이 국가나 지역별로 해서 이런 이제 세계 유산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관광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와인에 대한 이제 그 브랜드도 부각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와인 지역들이 많죠. 이렇게 매년 이제 등록을 해줬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무형유산이 사실 98년인가 그 전체 그 총회에서 논의가 됐다가 2006년부터 좀 이제 고민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마 2013년일 거예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양조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우리 막걸리 빚기도 똑같은 거죠. 이런 과정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자두술 만드는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맥주도 이제 들어가게 됐죠. 뭐 그러면 이제 우리 막걸리 되면 우리도 이제 독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충분히 이런 어떤 사례들은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밑에 SDGs라고 있죠. 저거 유심히 한번 보시고 이따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엔이라든가 유네스코도 유엔 산하기구고 그리고 또 IOC도 유엔의 옵저버가 되면서 모든 스포츠도 저 이제 관계되는 부분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유네스코 상임 자문기구다 보니까 저희들 활동하는 부분들도 저 17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체크를 해갑니다. 나중에 막걸리가 이 17개 어디에 포함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 우리 공성배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인류 무형유산 등재의 어떤 그 유네스코의 동향들을 보면은 일단 다국가를 인정한다. 이 공동 등재에 대해서 우선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공동 등재를 우선시하는 이런 분위기고 과거보다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 의미를 평가한다. 자꾸 과거 이야기하고 우리 최고 이야기하고 다 의미 없다는 최고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형유산에서는. 그래서 뭐 막걸리가 최고의 술이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지속가능 개발 관계되는 그 리스트에 우리 막걸리는 여기에 건강과 포함돼, 웰빙과 포함돼 이런 이야기들을 체크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형유산의 전 인류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게 왔을 때 우리 어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앞서 이제 우리 남도희 국장님이 이 알코올이라 뭐 이런 사회적인 이런 게 좀 있었다. 아니죠. 알코올이 어떤 축제에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재래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알코올을 부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전통문화의 그 사회문화적인 의미, 그리고 공동등재를 위한 그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막걸리가 이게 지금 이 등재 과정에서 과연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어떤 기준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제일 처음에 뭐 세대를 거쳐서 전승하고 있죠. 그만큼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등재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 이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걸 하고 있냐? 국가 무형문화재다. 그리고 또 지역 관련법들도 있고 우리 막걸리 협회라는 단체들도 있고 또 기타 여러 이제 연맹체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지 않냐?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그 협약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공동등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리고 관련 단체들 또 대학에 혹시 뭐 막걸리 제조 관련과가 있으면 거기 학생들 이런 또 기업들 제조업들 다양하게 이제 요거는 뭐 충분히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등재됐냐? 됐지 않느냐? 우리 남한은 21년에 북한은 12년에. 그리고 지금 남북한 막걸리를 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씨름의 경우를 보면은 씨름은 이 공동 등재가 아니고 이렇게 북한이 먼저 등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수정 보안이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넣고 북한도 넣었는데 양쪽에서 넣은 거를 이제 동시에 유네스코 쪽에서 해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서는 각자 넣었지만 꼭 공동 등재한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고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공동 등재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추진하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 어떻게 보느냐 봤을 때 지금 막걸리 빚기의 어떤 의미와 평가들을 좀 유리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웰빙 음료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문화재청에 저희 신청서 이거 들어가면은 문화재청의 그 담당 직원들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잘 만듭니다. 문서. 여기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거기서 들어가면 문화재청에서 신청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기가 막히게 써요. 유네스코 쪽에서 가장 인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해결할 거다 생각이 되고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앞서 이야기한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요걸 말합니다. 요 17가지 중에 우리 막걸리가 어디에 이제 포함이 될 것이냐, 몇 가지나 포함이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유심히 잘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유엔 산하의 기구들은 여기에 다 지금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그 전철에서 어르신들 중에 저 위에 여러 색깔 있는 저 17가지 색깔 배지 이렇게 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외교관 퇴직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옛날 대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요 활동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17가지 색깔이죠. 그래서 요 색깔별로 해서 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화, 정의, 뭐 강력한 제도 16번째 저것도 막걸리를 통해서 남북과 관련된 어떤 화해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죠. 의미 부여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잘 어떻게 보면 이제 막걸리 협회나 이런 데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왜? 요거는 등재 이후에 이거와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엔이나 유네스코나 이쪽에 활동하실 분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다 요 초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무형유산 등재된 리스트를 보면 그 밑에 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코드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앞서 우리 포도주 와인 쪽에 보면은 뭐 몇 가지 한 4-5가지 여기 포함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막걸리는 그 이상이 포함된다. 우리 재래도 있었고 우리 축제 때도 있었고 다양한 거를 해서 또 깨끗한 물과 위생 우리 막걸리를 뭘로 만드느냐 뭐 이런 것까지 하고 또 막걸리 이 공장에서 이런 어떤 그 자연보호 차원에서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잖아요. 밑에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이런 부분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걸리 그 병에 우리 이런 노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유엔에서 하고 있는 이런 운동을 실천하고 있어. 여기 이제 막걸리 협회에서 해야 될 운동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표가 이런 유엔에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태권도 쪽을 제가 보라고 나왔잖아요. 태권도 쪽을 유심히 보면 태권도를 왜 보라 그러냐면 태권도는 IOC 종목이잖아요. 이미 태권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 협회에서도 그걸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와 사케, 일본의 사케와의 어떤 경쟁 관계. 야,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케하고 차별화를 시킬까?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 대응 과제들을 일본하고의 그 일본 사케와의 차별화 문제들을 좀 고민하자. 그 중에서 일본 애들이 항상 같이 이거 산업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스시와 사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끌고 들어가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막걸리와 뭐 이게 참 막걸리와 뭐 우리가 홍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홍어 쪽에 물어보니까 그 탁은 이 원래 탁주가 아니다. 썰탁자를 썼다 원래. 사심이라는 의미지. 이걸 왜 홍어하고 막걸리를 같이 합쳤냐? 그건 나중에 이 만들어진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걸리와 파전인지 뭔지 하여튼 이런 어떤 그 항상 막걸리가 따라가면 그 음식이 따라간다. 요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증류 이전까지의 그 매력이 막걸리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 야, 태권 막걸리 어때? 이런 이야기도 해봤어요. 태권 막걸리. 이 태권도가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데 아니면 태권과 씨름 이쪽에 어떤 협회들하고의 MOU를 통해서 막걸리.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데케도라는 그림도 있단 말이죠. 그 데케도 아시죠? 씨름도 하고 그 저기 씨름도 하고 또 뭐죠? 태권도 하는 그 데케도 밑에 보면 막걸리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동된 이벤트들을 좀 그림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막걸리 캠페인에서 좀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했죠. 저렇게 들고서 우리 막걸리가 17개 중에 이렇게 많이 포함돼 하고서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북 공동으로 하게 되면 지금 태권도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자, 막걸리도 남북이 막걸리병을 들고 하시든가 뭔가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